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도 여기 이 자리 좀 여러 번 쓰는 것 같은데 아마 올해 상반기 때 뭐 여기 여러 가지 행사 참여하신 분들은 저 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반기 때는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제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다시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이 가명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경은 내용 쭉 보시면 오늘 뭐 AI 관련해서 많은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내용이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새로운 이제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앞으로의 이제 뭐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먹거리 사업이다 보니까 중요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 얘기는 오늘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 수요도 지속적으로 이제 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경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뭐 핵심 능력이 데이터 활용이 이제 중독성이 증거가 되고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근무하는 곳은 이제 인터넷진흥원이고요. 인터넷진흥원이 나주에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이제 있는데 저는 근무지는 서울입니다. 서울 그 가락동에 예전에 인터넷진흥원이 있던 본사에 위치해 있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이유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20년도 8월에 이제 개정 시행되면서 가명정보 제도가 들어왔잖아요. 가명정보 제도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그 가명정보 이제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개보이가 활용지원센터를 서울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좀 담당자가 없는 상태로 2년 정도 있다가 22년도 8월에 이제 키사 담당자를 한 명을 두게 되면서 제가 나중에 내려왔다가 다시 서울로 와서 지금 그 서울의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올해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명 처리를 하러 오시는 분을 지원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지원해드리거나 교육이나 가명정보 기술 실습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올해 은근히 많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가명정보 활용 특히 이제 결합이죠. 정형 데이터끼리의 결합을 통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었는데 올해는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가명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컨설팅이라는 이걸 어떻게 하면 처리해갖고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왔었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텍스트라고 써놨었는데 가장 최근에 업체명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냥 AI 개발 사업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이제 관련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법률 AI라고 해서 그 법무법인에서 갖고 있는 문서들 있잖아요. 그 문서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법률 AI를 만들기 위해서 요것 때문에 이제 좀 오셨던 분이 있고 특히 이제 그 안에 이제 법률 관련된 문서들 안에 다양한 개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다양한 개인 정보들을 다 가명 처리해서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컨설팅을 하고 가명 처리를 진행했던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좀 여러 군데서 많이 문의가 왔었었는데 특히 뭐 서울시의 거기 다산 콜센터 쪽에서도 문의가 왔는데 상담 데이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상담 데이터가 요즘에 상담 전화 하면은 요즘에 있는 상담센터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AI가 받잖아요. AI가 받아서 처음에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처리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상담 AI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군데서 상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좀 가명 처리 방안에 대해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데이터, 특히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몇 가지 개인 정보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좀 문의가 왔었고,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봤던 게 그 우리나라의 그 산부인과에서 여성분들 그 자궁 사진을 찍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판독하는 거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업체에서 이제 갖고 있는 그 수십만 장의 자궁 사진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AI로 이제 개발을 해서 그 자궁 질병에 대한 판독하는 AI를 개발을 하려고 이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사진이 누군지 특정은 안 되지만 또 특정 가능한 개인정보 식별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여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가명 처리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진행을 해서 아마 이 업체도 지금 요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예, 행안부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최근에 CCTV, 특히 지능형 CCTV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시다시피 CCTV 모니터를 그 업무 담당자가 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영화도 좀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특이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CCTV를 일일이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CCTV가 촬영을 하고 있다가 특이사항이 발생을 하면 이제 알람을 주는 형식으로 이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이나 재난 관련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얘가 이거 CCTV가 스스로 이제 인지를 하고 담당자한테 알람을 주는 형식으로 지능형 CCTV로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CCTV 다양한 영상들 중에서 이제 특이한 상황들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찍혀 있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좀 많은 컨설팅과 지원을 했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요즘에 검색하다 보면은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통 3사에서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해 가지고 그 개발을 하나 해서 지금 휴대전화에 탑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국가수가 보유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그 통화 내용이 한 2만 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이 한 2만 건 가까이 있었는데 그 데이터가 이제 국가수에서는 수사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받아서 갖고 있었던 거였는데 통신 3사에서 보이스피싱 탐지 및 차단하는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서 휴대전화에 탑재를 시키려고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데이터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유용한 이제 보이스피싱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는 찾아보니까 국가수에 있었고 그래서 국가수에서 그 해당 데이터를 이제 감형 처리해서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해서 그것들 지원을 해줬는데요. 아마 지금 기사 검색해 보시면은 이통 3사에서 그것들 개발해서 특히 KT가 아마 2주 전인가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것들을 개발을 해서 현재 우리 핸드폰에 휴대전화에 아마 하반기에 다 탑재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안에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이제 충돌 가능성이라고 해서 그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원하기 때문에 AI 개발에서는 다양한 방대한 데이터를 원하지만 개인정보는 가장 최소한의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집 목적 내에서만 사용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감형 처리를 하더라도 이제 불완전한 감형 처리 때문에 개인이 재식별될 수 위험성이 뭐 있다는 뭐 우려. 그다음에 AI 학습 단계에서는 그 이제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민감한 정보가 이제 추론될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것들. 뭐 읽어보시면은 이런 내용에 이제 프라이버시가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에 알려된 AI 모델에서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뭐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 그다음에 AI 서비스 단계에서는 학습된 개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거나 아니면 개인 식별 및 민간 정보 추론 또는 목적으로 남용이 우려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를 그나마 조금 그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좀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서 그게 감형 정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를 갖고 학습을 시키는데 물론 아시다시피 기존의 개인 정보의 그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목적의 동의를 받은 상태면은 그냥 학습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요거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감형 정보를 왜 사용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전제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감형 정보는 개인 정보를 원래 수집 목적 내로는 그냥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따라서 수집 목적 내에서 동의받은 한도 내에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데 감형 정보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는 동의를 받은 목적 내로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얘를 동의받지 못한 사람이 연구를 위해서 과학적 연구나 통계 작성 등을 위해서 동의받지 못했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게 감형정보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프라이버시 이슈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 동의를 받았으면 그냥 쓰면 되는데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 이런 AI 학습을 할 때 이런 어떠한 제한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다양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형정보 제도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조금 AI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우선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그 20년도 8월에 그 제28조 2항 뭐 2항이 등이 이제 신설돼서 그
그 감염 정보에 대한 특례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례라고 자꾸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 이유가 원래는 이제 개인 정보는 원래 동의받은 목적 내에서 쓰잖아요. 그렇지만 동의받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만들어진 규정이다라고 해서 특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규정 내용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감염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뭐 과학적 연구나 통계 작성이나 공익적 기록 보전 등에 한해서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동의를 받지 않고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감염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염 정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개인 정보를 감염 정보로 만드는 거를 감염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염 처리라고 하는데 이 감염 처리 절차에 대해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뭐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5개 단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감염 정보는 뭐 감염 처리는 할 수 있다라고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돼 있고 그러면 감염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내용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거를 가이드로 해서 지금 내놓은 가이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이 5단계입니다. 감염 처리를 이 5단계의 절차로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특히 이제 목적 설정 사전 준비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 특히 이제 그 사람과 연구자가 있고 연구자 같은 경우는 뭐 아까 AI 사업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구자가 내가 AI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A 기관에 데이터가 필요할 때 A 기관에 데이터 좀 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하겠죠. 신청을 할 때 요청을 할 때 어쨌든 뭔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과학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적을 설정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신청을 했을 때 이 A 기관은 이 데이터를 제공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를 뭐 적합성 검토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제공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공을 하고 어느 정도 감염 처리를 할지를 이제 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단계가 뭐 위험성 검토, 감염 처리 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험성 검토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식비율 위험성 검토나 아니면 처리 환경의 식비율 위험성 검토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그 내용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나와 있으니까 그거 혹시 궁금하신 분은 그 감염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 검토를 하는 이유는 위험성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이 3단계인 감염 처리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감염 처리 수준을 높이고요. 위험성이 낮다라고 하면은 감염 처리 수준을 낮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형 데이터건 비정형 데이터건 간에 상관없이 위험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그 감염 처리 수준을 이제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의 식별 위험성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가 제공됐을 때 얼마나 위험하냐, 민감하냐, 노출됐을 때, 유출됐을 때 얼마나 파급력이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게 그 데이터의 식별 위험성 검토고요. 그다음에 처리 환경의 식별 위험성은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환경, 즉 AI 그 개발자겠죠, 아니면 연구자가 이 감염 정보를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환경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가령 뭐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 예시를 들면은 교수님들이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본인 연구실에서 그 데이터를 감염 정보를 가지고 연구를 분석을 할 때 그 교수님 PC 같은 경우는 인터넷도 연결돼 있고 해킹에 노출돼 있을 수도 있고 뭐 조교들도 와서 쓰고 그다음에 교수님 연구 도와주는 학생들도 와서 쓰잖아요. 이거 엄청 위험성이 높은 상태죠. 이 데이터 유출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해킹돼서 어디로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건강보험 같은 데이터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데이터를 받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교수님이 그렇게 연구실로 가져갈 수가 없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그 분석실 같은 데서 분석실에 데이터를 넣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뭐 휴대전화기기 같은 거 다 빼고 몸만 들어가서 분석해갖고 가지고 나온 데이터만 갖고 나올 수 있어요. 분석 데이터만 갖고 나올 수 있고 제공된 데이터는 못 갖고 나옵니다. 감염 정보는. 그렇게 처리 환경이 이렇게 엄청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 환경에 따라서 감염 처리 수준을 높일 수 있냐, 낮출 수 있냐. 만약에 사람 얼굴을 감염 처리를 한다고 치면은 비정형 데이터를 예시를 들면은 만약에 사람 얼굴이 뭐 위험성이 높으면은 아예 블럭 처리를 해야겠죠. 아예 뭔지 사람 얼굴인지 알고도 헷갈릴 정도로 크게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위험성이 낮다고 하면은 그냥 뭐 사람 얼굴 형태인데 누군지만 살짝 안 보이게 약하게 블럭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위험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감염 처리 방법과 수준이 정해진다라는 말이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감염 처리를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위험성 검토에서 위험성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정해지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감염 처리를 하는데, 감염 처리를 할 때 그 예전에 그 아시다시피 그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감염 정보 그 감염 처리를 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와 있어서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솔루션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영상이나 텍스트, 비정형 텍스트죠. 비정형 텍스트나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감염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는 우리 감염 처리 솔루션입니다라고 나온 거는 조금 아직은 시장이 명확하게 이제 그렇게 형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 쓰거나,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보니까 병원 같은 경우에 어떤 연구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감염 처리가 필요하면은 뭐 구매를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솔루션 업체랑 계약을 맺고 아예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 사업을 위해서, 그 연구를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도 국책 사업 받아서 이렇게 연구를 위해서 솔루션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비정형 데이터는 아직은 약간 시장이 그렇게 형성돼 있긴 하는데, 그래서 감염 처리를 하면은 어쨌든 이제 감염 처리가 일정 부분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 특히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 만약에 사람 얼굴이 어느 정도 그 AI 학습을 해서 필요한데 이거를 다 블럭 처리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목적에 따라서 감염 처리를 협의를 좀 해야 된다. 그 제공자와 받는 사람이 어느 수준으로 감염 처리하고 어디를 어떻게 감염 처리할 건지를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단계 적정성 검토라고 있는데, 적정성 검토는 이게 감염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단계인데, 뭐 그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을 모셔다 놓고 검토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비정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내서에도 반드시 외부인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통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성 검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위원 3인 이상을 모시고 검토를 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적정성 검토할 때 이 부분을 좀 많이 봅니다.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그 감염 처리를 했던 기술 있잖아요. 이 기술이 현재 적정하고 뭐 신뢰성이 있는 기술인지를 좀 보고요. 두 번째는 그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감염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엑셀 파일로 그냥 쭉 보고 쭉 눈으로 그냥 보면은 한 번에 이게 내용이 좀 얼추 확인이 되는데,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진이 한 장 한 장 있을 때 이게 얼굴이 제대로 그 블럭 처리가 됐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전수 검사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 검사를 하라고 안내가 돼 있는데, 뭐 사진이 뭐 한 몇천 장 정도만 되면 그 이제 사람이 일일이 한 몇 명이 달라붙어서 하면 되는데 막 몇십만 장 이렇게 돼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좀 뭐 데이터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보고, 이 위험 데이터가 너무 민감하지만 않으면은 샘플 표본 조사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수가 일단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1단계부터 이제 4단계까지 했고, 나가면 이제 감염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고 나면 이제 안전하게 관리를 해라라고 한 게 이제 5단계입니다. 그렇게 5단계까지 있고요. 그러면 이거 감염 처리를 5단계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되냐라고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이 보통 제공받는 연구자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가명 처리를 처음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제 되게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처음 하시는 분이 접하면은 되게 좀 헷갈리고 어렵다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거를 누가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나뉩는데 특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를 많이 제공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직접 가명 처리를 해서 많이 잘 나오고 있지만 아직 가명 처리를 해보지 않은 공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고 하면은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육이나 교육 데이터 같은 경우나 뭐 교통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현재 받기가 조금 일반적으로는 받기는 어려운데 뭐 건보공단 데이터나 심평원 데이터나 고용부 데이터나 그다음에 그 복지 데이터 있잖아요. 사회보장정보원에 있는 복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신청을 하면은 연구 목적만 제대로 설정돼 있으면은 다 데이터를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관별로 차등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받아야 할 때 이 가명 처리 절차를 그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요게 약간 이슈가 있는데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이제 경우의 수가 만들어져서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인데 데이터 보유 기관이 직접 가명 처리를 합니다. 가명 처리를 해가지고 AI 사업자한테 가명 정보를 제공을 하면은 이 가명 정보를 가지고 AI 사업자가 AI 학습 모델 같은 걸 만들겠죠. 이걸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보유 기관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시 그 모델을 이제 제공을 하는 등의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래서 가명 처리 절차 이 5단계 프로세스는 데이터 보유 기관 제공하는 기관이 직접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네모칸 보시면은 뭐 데이터 보유 기관과 AI 사업자는 가명 정보의 활용을 위한 뭐 가명 정보 제공 계약 등을 체결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계약 등을 체결하는 이유가 특히 이제 5단계 보면 안전한 관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명 정보를 받았잖아요. 이러면 연구가 끝나면 가명 정보를 받은 사람은 이 데이터를 파기해야 됩니다.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파기해야 되는데 이걸 파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나중에 그 책임 소재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은 데이터 제공 기관과 데이터를 가명 정보를 받아가는 기관, 연구 기관은 보통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언제까지 연구를 하고 어디 목적으로만 연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연구해서 언제 파기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계약 같은 거를 체결해서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서 책임 소재를 좀 명확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보유 기관에 보면 부서가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유 기서, 원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서죠. 그 부서가 데이터 보유 기관에서 AI를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개발 부서가 원본 데이터를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는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안내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이게 제가 볼 땐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사례 발굴하는 경우에 제일 많았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보유 기관이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안부 CCTV 건 같은 경우에 행안부가 지능형 CCTV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직접 안 하고 보통 협력업체를 두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행안부 CCTV를 그 데이터를 가명 처리를 해서 그 업체한테 이거 갖고 학습시키세요라고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제 CCTV를 가명 처리하기가 여건이 안 되니까 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AI 사업자가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가명 처리를 한 다음에 본인들이 그 가명 처리된 데이터 갖고 그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학습된 만들어진 AI 모델을 이제 행안부로 다시 그 지자체로 납품하는 그런 유형의 이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유 기관이 원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래서 AI 사업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데이터를 가명 처리하는 부서,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서랑 AI를 개발하는 부서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거는 꼭 두 번째, 그러니까 그게 분리돼야 된다는 게 저 세 번째 써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원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처리 위스탁 계약을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보유 기관의 관리 하에 가명 처리 이후에 이제 AI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고, 그래서 이 가명 처리 5단계는 AI 사업자가 위스탁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 위스탁 계약을 맺었다는 건 가명 처리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명 처리 업무를 위스탁을 받아서 AI 사업자가 이제 진행을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이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히 이제 제가 보니까 중앙부처나 좀 공공기관 쪽에서 AI 학습 데이터를 좀 뭔가 만들 때 요 AI 사업자분들한테 이런 구조로 많이 의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리고 이제 가명 처리 기관이 아예 제3의 기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유 기관이 원본 정보를 가명 처리 기관에 제공을 하고 이 가명 처리 기관과 데이터 보유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위스탁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에서 그 가명 처리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 가명 정보를 AI 사업자한테 제공을 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AI 데이터 학습을 하고 AI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당 AI 사업자랑 가명 처리 기관은 뭐 둘 다 가명 정보를 파기하고 AI 그 모델을 데이터 보유 기관에 이제 제공하거나 아니면 제3의 기관에 제공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런 형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까 오전에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된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가명 정보 이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뒀는데 특히 이제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가명 처리를 하게 되면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개인정보를 동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 AI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그냥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가명 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가명 처리를 하면 학습 데이터로서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위에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이 개인정보 안심구역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만들어서 연구 스타트업들이 AI 그 개발을 하는 기관들이 개인정보 특히 이제 가명 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이제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그 개인정보 안심구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데이터 안심구역이라고 있는 거랑 구분을 하면 뭐가 다르냐면은 데이터 안심구역은 들어가서 거기 안심구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갖고 내가 데이터 분석물을 가지고 나오는 건데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내가 원본 정보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내가 개인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서 원래는 이 개인정보를 원본으로 쓰면 안 되고 내가 어딘가 가명 처리를 해야 돼서 가명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가명 처리를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취지가 그거예요. 가장 큰 취지는 가명 처리를 할 때 그 기존에는 적정성 심의를 받아서 이게 사람이 절대 특정이 안 될 정도로 가명 처리를 해서 이제 해야지만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가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은 완화된 가명 처리로서 가명 처리를 하고 가명 정보가 됐으니까 이걸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정보 안심구역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안심구역과는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AI 비정형 데이터 활용 요구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정성을 높여서 가명 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지정은 작년에 통계청하고 이제 궁지암센터가 이제 지정이 돼서 올 상반기에 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올 중반기에 세 군데가 더 추가 지정이 됐고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사회보장정보원 있고요. 한 군데는 도로교통 갑자기 제가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요. 사회보장정보원이 있고 두 개는 갑자기 제가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도전 비존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야랑 도로교통공단이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지금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통계청과 국립암센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경적 안전성을 높여가지고 아까 제가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면 가명 처리 수준을 낮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념이 도입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 안전성,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적용했다라고 해가지고 환경적 안전성을 엄청 높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가명 처리 수준을 엄청 낮춰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둔 게 개인정보 안심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구역이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이제 가명 처리 수준을 많이 낮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가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수 검사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점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심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로도 가능할 수 있게 좀 본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처리 기간은 아시다시피 가명 정보는 처음에 활용하려면은 목적을 설정을 해놓고 그 목적 달성 시에 파기를 해야 됩니다. 파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안심구역을 이용해서 가명 정보 활용을 진행하면은 이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계속 보관을 해놓고 다음에 와서 똑같은 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목적을 한번 달성을 하면은 그냥 파기를 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더 놓고 다음에 똑같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오면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밑에 재사용이라는 거는 다른 기관이 와서 이 똑같은 데이터 가지고 이것도 나도 그러면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고 할 때 그것도 가능해진다. 안심구역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안심구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가명 정보 활용해서 좀 미비했던, 좀 부족했던, 좀 필요가 더 뭔가 좀 활용 측면에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둔 게 개인정보 안심구역이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구축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안심구역에 대한 내용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당 기관에 문의를 만약에 이용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은 그 아까 통계청과 국립암센터 그리고 뭐 사회보장 정보원이 최근에 이제 생길 것 같아요. 이제 구축을 해서 보니까 그쪽에 문의하셔서 이용하는 측면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올해 2월에 저희 개인정보 가명정보 가이드라인이 이제 새로 나왔는데요. 새로 나올 때 개정판이 나왔는데 비정형 데이터 가명 그 가이드라인이 내용이 이제 추가됐습니다. 그 개정된 그 가이드라인에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추가됐는데 뭐 추가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명 정보가 AI 비정형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도 많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필요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이 추가됐는데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엑셀처럼 엑셀 파일로 정리된 정형 데이터랑 다르게 이제 아예 뭐 정의된 구조가 없는 형태로 이제 돼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이 개정돼서 나와 있으니까 가이드라인 안에서 좀 세부적인 내용은 살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이거 1번부터 이제 비정형 데이터 가명 처리 기본 원칙이라고 이게 두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거는 아까 제가 말씀했던 위험성에 따라서 가명 처리 방법과 수준을 설정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요 원칙은 가명 처리 기술과 적정성과 신뢰성에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비정형 데이터에서 가명 처리를 하는 그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게 얼마나 뭐 적정한지 그다음에 신뢰성이 있는 솔루션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는 내용과 전수전 검사 같은 것들의 안전 조치가 수행돼야 된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적정성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안전 조치가 수행돼야 된다는 게 이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 원칙 같은 경우는 그 뭐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접근 사용 제한 등 통제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라는데 이제 가명 처리가 된 데이터를 또 복구할 수 있는 어떠한 솔루션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고 뭐 가명 정보도 추가 정보가 있으면은 개인 정보로 식별될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복원에 대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야 된다. 통제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련돼야 된다는 요 세 가지 원칙이 마련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 원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그 안에서 이제 시나리오 있는 내용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학병원에서 뭐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뭐 식별 가능성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궁 사진이 있었잖아요. 자궁 사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이분이 상담을 왔을 때 그냥 사진만 딱 보면은 사람 신체 그 내부도 아니고 장기 안에 장기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사진인데 이게 개인 정보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근데 이거 안에 그냥 입 안에 그냥 목젖 같은 거 이렇게 딱 찍어놓은 사진처럼 이제 보이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볼 때는 이게 개인정보인가?라는 저도 이제 개인정보 업무를 한 10년 넘게 했지만 이걸 개인정보를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에 따르면은 사람 신체의 일부는 장기 일부도 개인을 식별할 개인 식별 가능 정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보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는 뭐 적용 대상은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AI 학습을 위해서 이 데이터를 그러면은 뭐 원본 그대로 사용하면은 좋겠지만 약간 그렇게는 좀 개인정보는 동의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명 정보를 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가명 처리를 뭐 이미지를 블록 처리 같은 걸 하면은 이게 학습이 되나? 라는 좀 생각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 가이드에 따라서 보면은 여러 가지 상태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거 보시면은 개인 식별 위험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환경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보건 소프트웨어 반입 제한 조치 등을 통해 별도의 가명 처리 없이 CT 사진을 그대로 활용. 왜냐면은 CT 사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궁 엄부 사진 같이
이거는 개인 식별 가능 정보라고 하는데 옆에 뭐 다른 정보가 없으면은 절대 개인을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적으로 뭔가 통제 장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하면은 뭐 AI 학습을 위해서 뭐 CT 그 사진을 원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냐라는 내용이 요 첫 번째 그 시나리오이고요. 두 번째는 구강질환 진단 AI 개발을 위해서 그 치과에서 찍은 요 사진인 건데 특히 이제 연구 목적에 상관없는 부위는 그냥 다 블러링 처리하고 그 연구 목적에 필요한 뭐 충치 같은 것들 치료한 내역만 나와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이 부분만 좀 연구 목적으로 쓰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도 현재는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안면골 골절 진단 AI 뭐 개발을 위해서 사용한 건데요. 대학병원과 민간병원이 한 게 이제 수행한 사례인데 개인 식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AI 그 학습을 위해서 필요 없는 부위 같은 경우는 요 밑에 빨간색 부위 같은 경우는 블러링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마스킹 처리를 해서 활용하는 측면으로 그 전체를 사진이 전체가 있는데 이 부분 중에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일부는 마스킹 처리를 하면은 이것도 이제 감형 처리가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활용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차 뭐 비정상 상황인지 AI 개발 관련해 갖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구 목적에 필요 없는 영역만 마스킹, 특히 이제 사람 얼굴은 필요 없잖아요. 상황에 대한 지금 학습이기 때문에 뭐 사람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마스킹 처리하면은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고속도로 이것도 또 연구 목적에 필요 없는 영역만 블러링 처리해서 활용하는 측면이고요. 아까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국가수에서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를 그 통신 3사에서 지금 이제 활용한 내용을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처음에 데이터 저도 이제 이것도 처음에 웃긴 게 그 제공자는 아시다시피 국가수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가 그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사람이 녹음해서 녹취한 파일을 제출한 겁니다. 보통은 이제 그거를 예전에 근원 목소리라고 하죠. 근원 목소리 그 파일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 이제 신고자는 전화를 받은 사람은 동의를 한 거잖아요. 활용에 대해서 뭔가 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이제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이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공을 한 건데 아시다시피 그 보이스피싱 범 있잖아요. 이 사람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의 개인정보 목소리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보호해야 될 보이스피싱 목소리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원본 그대로는 못 쓰고 그래서 이걸 텍스트화 처리했습니다. 텍스트해갖고 STT로 이제 기술 처리해가지고 텍스트화 한 다음에 이 텍스트 안에 있는 뭐 사람 이름, 그다음에 주민번호, 뭐 계좌번호 이런 것들 등등등을 가명 처리를 해가지고 이동통신 3사한테 제공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스피싱 탐지 및 차단 솔루션을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 뭐냐 봤더니 그 통신 3사 거 앱이 다 깔려 있잖아요. 휴대전화에 그 앱에서 실행이 돼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뭔가 보이스피싱이다 그러면 알람을 주거나 아니면 또 어르신들 있잖아요.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전화를 그냥 끊어버릴 수 있게 강제적으로 끊어버리게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모델이 나오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명 정보를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AI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 정보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좀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면은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가명정보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참조해가지고 신청을 하시면은 개인정보 AI 학습 활동 활용하는데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